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청자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통일국민연합의 신동춘 대표입니다. 저 자유북한방송의 강석진입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꾸준하게 저희들이 방송을 했는데 금년 한 해 경자년 새해가 밝았는데 금년에도 변함없이 저희가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사오니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새 벽두에 우리 강석진 작가님께서 복지 지상국가들의 모순과 폭망, 요즘 말로는 이제 포퓰리스트 국가들이 어떻게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망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제를 하시고 제가 간간히 코멘트를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들 가운데에 아직도 그 사회주의 복지 정책을 쓰는 나라들이 몇 나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나라라서 남미의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북유럽의 스웨덴, 이 나라들이 사회주의 복지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국가 경제와 국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거기에 대한 그 실패 사례, 또 이 사회주의 복지 정책에 대한 그 모순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남미에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가 보니까 석유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자원도 좋고 그 다음에 또 국토도 상당히 또 넓은 나라고, 그리고 또 베네수엘라 할 것 같으면 미인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참 이 중남미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참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이 좋은 이런 그 참 부존 자원이 많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 망쳐먹은 그런 또 이상한 지도자가 남으로 인해 갖고 이 베네수엘라라는 이 나라가 지구상에서 참 참 지옥과 같은 그런 나라로 아주 폭망한 아주 빈국으로 전락한 그런 그 사례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준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이처럼 실패했는지, 빈국이 되었는지, 또 독재 국가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나라가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석유가 발견되지 않아 갖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20몇 년도에 석유가 발견이 되고 곳곳에서 이제 유전이 개발이 되면서 석유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석유가 많은 나라들, 참 석유가 없는 나라들한테는 참 부러운 나라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세계 각국의 미국의 엑슨이라든지 또 영국의 또 브리스톨이라든지 그런 석유 기업들이 여기 어마어마하게 또 투자를 해갖고 이 나라의 이제 경제가 일어났는데요. 1970년에 세계 20대 강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국보다도 1인당 국민 총생산액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보다도 국민 소득이 높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다 이제 석유의 덕분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이제 1972년도로부터 1991년, 그러니까 한 20여 년 동안 임금이, 근로자들의 그 임금이 9배 이상이 인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아주 비정상적인 건데, 왜 이렇게 20년 동안 임금이 9배가 올랐냐 하면은 이 나라의 그 정권이 말이에요, 노동자 우대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즉 이제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좀 두둑히 해줘갖고 계속 이것을 이제 정권을 연정하고 재집권하는 그런 하나의 또 수단으로
삼은 거겠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는 나라에서 갑자기 많은 돈이 굴러 들어오니까 이 정부의 정치인들이, 행정인들이 말해 부정부패가 그렇게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졸부들이 갑자기 부동산 같은 걸 떼갖고 떼돈을 벌면은 이 졸부들이 재산을 잘 관리를 못해갖고 얼마 안 있다가 결국 다 털어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나라의 경우도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석유가 이제 뭐 땅에서 펑펑 쏟아지니까 부정부패하고 노동자들한테 우대 정책을 쓰고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90년대 이후에 점차 이제 경제가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경제 이제 타격을 받아갖고 그날의 경제가 점차 이제 하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 살던 나라가 못 살게 되니까 이제 이 1998년에 이 차베스라는 이 정치인이 나타났는데 이 차베스는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빈농의 그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갖고 그 차베스라는 이 사람이 정계에 이제 출연하면서 21세기의 사회주의 낙원국가를 내가 만들겠다 해갖고 이제 국민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해갖고 지지를 받아갖고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통치자가 이제 됐겠죠. 네. 그래갖고 많은 이제 그런 사회주의 정책을 취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차베스가 이제 다스리는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많은 이제 기대감을 갖고 차베스는 사회주의만이 인간의 정의와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경제 모델이다 하면서 야, 이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모범되는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으로 이제 하나의 이제 모델 국가가 될 거다. 예? 세계 여러 그 사회주의자들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아주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가능했던 게 뭐냐면 차베스가 집권하고 있는 한 10여 년 동안 국제 유가가 석유값이 계속 폭등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복지 정책을 행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그 자원이 석유 가격이 폭등함으로 인해 갖고 그 자원이 이제 조달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복지 정책을 써갖고 노동자들한테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고 집 없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제 집도 지어주고 말이에요. 이런 이제 그 포퓰리즘 인민들한테 인기를 얻는 그런 정책을 이제 했던 거였었죠. 근데 이제 기름값이 이제 10여 년 동안 얼마가 올랐냐면 1998년도에 1배럴당 10달러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13년에 110달러가 됐다고 했으니까 10배 이상이 뛴 거죠. 그러니까 뭐 돈이 막 굴러 들어오니까 복지 정책을 갖다가 마구냥 무절제하게 해댔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복지 정책에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 그 시스템을 갖다 사회주의 체제로 재편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이제 또 헌법을 또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국부를 갖다가 석유 자원이라든지 그런 그 나라의 그런 모든 그 자원을 갖다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걸 사용하고 활용하려면은 모든 중요한 산업들을 갖다 국영화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런 석유 산업 시설들, 중요한 공장들, 기업들을 갖다가 이것을 국영화를 하고 외국인 투자 그런 기업들은 또 내쫓고 그것들을 갖다 다 국유화 해버렸던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제일 큰 회사가 역시 석유를 시추를 하고 또 정제를 해서 이제 수출하는 그런 그 국영 석유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전문 경영인들을 갖다가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 측근들, 예? 그러니까 같은 정치 노선을 사회주의 그 복지 정책을 쓰는 그런 측근들을 갖다가 요소요소 심어두고, 그 다음에 또 이 독재 정치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 군부를 항상 또 강하게 또 그 권력, 과도한 또 권력을 또 주죠. 그래서 또 군부들을 갖다가 국영기업의 요직에 앉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경영에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런 큰 기업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들을 갖다가 다 또 국유화해갖고 국영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국영 회사 할 것 같으면 결국 이제 뭐냐면 거기에 다 뭡니까? 그게 다 공무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도에 전국의 그 직장인들 가운데 30%가 공무원이었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또 노조원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치 하나의 지지 세력으로서 말해요. 생각해갖고 이 노동조합, 노조들이 만든 노동조합의 그 기업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이익금을 갖다가 노동조합의 보조금으로 파격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노조원들이 뭐 집을 살려고 뭐 대출 신청하면 아주 그 저리로서 아주 싼 이자로 빌려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는 베네수엘라 실업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해갖고 모든 국영기업이고 사기업에서 근로자들을 갖다가 경영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도 해고를 못 시키도록, 그래서 정리해고 금지법을 갖다가 실시했다는 거예요. 네? 야, 이게 이제 참 망쳐 드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법을 또 만들었냐면 그 국영회사 또 민간회사에 그 이익금이 날 것 같으면 그걸 갖다 사회복지기금으로 이걸 갖다가 의무적으로 이걸 갖다가 취원해서 지불하도록 말해요. 그렇게 또 해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국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또 큐바라든지 인근에 있는 그런 나라들한테 석유를 갖다 싼 가격으로 할인해서 또 팔고 말이에요. 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좀 과도한 무절제한 그런 그 복지 정책과 예산을 갖다 낭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의 그 사회주의자들이 야, 이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 하고 그렇게 아주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결국 이게 이제 국가 전체를 이제 패망으로 이게 몰고 가는 이제 과정인 것이죠. 네. 우리 신 박사님께서 네. 좀 한마디 또 예, 멘트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그 포퓰리즘 정부가 그 근대 국가에 들어와서 참 그야말로 인류에 해독을 끼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뭐 선의와 이상을 추구한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그 정책이 실패를 들어왔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남미 자원 의존형 포퓰리즘 국가하고 네. 약간의 그 선진국의 복지 정책이 잘못된 거 두 가지로 아마 대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단 이제 요 자원 의존형은 이 지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고, 그다음에 선진국형은 아마 저 스웨덴, 뭐 그리스, 영국 이런 나라들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이 베네수엘라는 그 오리노코 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세계 석유가 세계에서 매장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으로는 가장 부자인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 경제 전체를 석유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 석유 가격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그 석유의 수급에 따라서 들쑥날쑥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정한 걸 가지고 국가 경제를 유지하고 국민들을 전부 먹여 살리겠다, 이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중동의 지금 두바이 같은 나라들은 물론 석유가 나니까 석유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이게. 중동 국가들은 항상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바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개방을 해서 수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렇게 석유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로 좀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은 완전히 석유 의존형이야.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치 권력이 오로지 석유가 뭐 정치 권력 겁니까? 그거는 베네수엘라 국가 전체의 것인데 이것을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쓰면서 그거를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 400만이 국외 탈출을 했다고 해요. 400만이 이게 도대체 시리아는 전쟁이 났지만 여긴 전쟁도 아니고 그야말로 못 살아가지고 그 최근에 사진에 보면 길거리에서 아버지가 애들을 안고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쓰레기 천지에다가. 그 다음에 인플레가 10,000%가 돼가지고요. 뭐 물건 하나 사는데 저 리어카 하나로 돈을 싣고 다녀야 하나를 살까 말까. 옛날 그 러시아 망할 때 하고 약간 비슷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르헨티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아르헨티나는 아시겠지만 그 나라도 쿠데타 많고 그 1910년대까지 선진국이었어요. 그 유럽에서 그 재미난 일이 있는데 이태리 여성들이 그 아르헨티나 가서 취업을 했어요. 아르헨티나에 주로 가정부로. 요즘은 이쪽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여성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이제 가정부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잘 살던 나라예요. 이제 그 농업이 발달하고 뭐 했는데 이 나라가 이제 포퓰리즘에 적기 시작하니까 도대체가 말할 수 없는 통계가 돼 있는데 뭐 한 10대 번에 걸친 그 IMF의 그 구제금융 신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쿠데타가 한 5번 일어났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페로니즘이에요. 아르헨티나는 페론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전부 더욱이 극심하게 다 복지에다 유지를 하면서 국가에 아르헨티나는 석유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폐를 찍어내요. 그냥 통화를 남발을 하니까 재정 적자가 쌓여지고 하면서 물가는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그 다음 정권이 조금 재정 긴축을 하는 척하다 또 국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또 다시 이제 재정을 또 풀어가지고 그냥 펑펑 쓰다가 뭐 국가 부도 사태가 5번이나 났어요. 국가 부도면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개인으로 치면은 근데 이 베네수엘라 경우에는 그 정치 권력들이 그 주로 좌파 정권, 차베스, 지금은 마두로로 이어지는 이제 정권 그 권력층들이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이 아르헨티나는 물론 지도자들이 잘못했지만 하도 오랫동안 1900한 거의 30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100년 동안을 이런 식의 그 포퓰리즘 정책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거기에 깃들어져서 뭐가 잘 안 되면 또 돈 찍어내라고 요구를 하고 그런 식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거기에 젖어들어서 맨 찍는 게 그 좌파 정부 또 우파라고 해야 되나 군부가 또 다시 돈을 쓰게 만드는 그렇게 국민들이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최악이에요. 국가 정치 권력, 국민들이 전부 그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그런 적인 또 것이죠. 쿠데타 일으키고 또 집권하고 부정부패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악순환되어 왔더라고요. 아르헨티나 아시죠? 군부가 쿠데타를 해서 정통성이 없으니까 영국하고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켰어요. 포클랜드 전쟁에서 결국 져버렸는데 그러니까 뭐 아르헨티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르헨티나는 팜파스 그 초원도 있고 얼마나 환경이 좋은데 이렇게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스웨덴으로 넘어가서 선진국형 복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그 유가가 이제 폭등함으로 인해서 그 덕을 통해서 그런 복지 정책을 이제 과도하게 해왔는데 세계적인 이제 불경기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이게 폭망한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또 셰일가스를 해갖고 미국에서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또 쏟아졌죠.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더 떨어져 갖고 결국은 이제 이 나라가 잘 사는 이 나라가 결국은 이제 빈국으로 이제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의 한 80%가 빈민들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잘못된 한 그 통치자가 국가를 완전히 다 말아먹은 것이죠. 자, 그럼 스웨덴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포퓰리즘 정부가 하는 일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그 과정을. 이게 이제 아까 제가 현대 정치의 비극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반수 국민들한테 좋지만 국가에는 해독이 돼가지고 결국 국가가 망하는 것이 포퓰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유층과 기업이 낸 세금을
서민 빈곤층한테 선심을 써서 표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 서민 빈곤층이 표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하면 정권을 잡기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복지 비용을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뭘로 해요? 국민 세금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계속해서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들, 기업들이 고통을 당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법인세 인상하고 자꾸 종부세 인상하는데 이게 지금 포퓰리즘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정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황금알을 쑥쑥 낳으면 알만 먹어도 얼마나 국가가 좋은데 이 욕심이 많은 권력 집단들이 거위를 갖다가 죽이면은 거위 뱃속을 하면 아마 황금알이라는 것이 막 수백만 개가 있는 것으로 믿고 착각을 해서 거위를 죽여버려요. 거위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알을 낳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완전히 이제 궁핍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 재정 적자가 되니까 계속 통화 남발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공무원 증원이 되고 그렇죠. 지금 전형적인 게 그래요. 그럼 이게 국가 권력이 계속 증대돼요. 그러니까 사기업이니 자영업이니 이런 건 거의 다 유축이 돼서 없어지게 되고 국가가 다 하는데 원래 국영이라고 하는 거는 관료화되고 빈응률의 극치가 됩니다. 이게 경제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결국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해서 연명하는 거의 노예화하게 되는 것이고 거의 길들여져 가지고 아무것도 근로 의욕도 없고 받아먹다가 국부가 고갈이 되면 다 같이 굶어 죽는 것이 공산주의 소련이 체험을 했고 베네수엘라가 체험을 했고 여러 국가가 이런 체험을 합니다. 이 뭐 IMF 국제금융이라는 게 국가로서는 수치인데 이것이 11번이나 있었다고 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네. 북유럽의 뭐 스웨덴, 덴마크라든지 네. 또 뭐 핀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참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그 복지 국가인데 이런 그 북유럽 국가들이 또 사회주의 그런 그 성향이 정치적으로 좀 강한 나라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스웨덴에도 그 사회주의 계열의 그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도한 복지 정책을 쓰므로 인해 갖고 그 나라의 그 경제가 휘청거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북유럽 지역은요, 그 개신교를 믿는 나라들이에요. 그래갖고 이 나라의 그 개신교의 그 신앙이 하나의 그 국민성의 그것이 하나의 이제 특징이 돼갖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직업 윤리가 아주 확실하고 아주 근면하고 또 교육열이 높고 그 다음에 또 정직성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강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그 사회주의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이 나라가 점차 소득 수준이 또 저하되고 경제가 침체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1965년부터 75년까지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말이야 공무원 수가 70만 명에서 120만 명이 징역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는 사실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이 사회민주당이 백성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 갖고 공무원 수를 갖다가 과도하게 이제 늘려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말이에요. 저소득 생계비 지원받는 건 층이 110만 명에서 한 400만 명 가까이, 예? 그러니까 거의 뭐 한 4배 가까이 생계비를 갖다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 갖고 나라의 예산이 재정이 펑크가 나게 된 것이죠. 네. 그래갖고 이제 결국 이제 이 나라가 상당히 그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워지게 되고 또 국가의 또 이제 부채가 많아지게 됐고 그다음에 이 사회민주당이 또 특징이 뭐였냐면 노조들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를 갖고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또 그 정경 유착 관계가 또 계속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민주당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말이에요. 그 1970년대에 1인당 GDP가 4위였는데
95년, 20년 후에는 16위로 후퇴됐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복지 정책을 과도하게 쓰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사업자들, 고소득자들한테 세금을 80%까지 매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0,000다 할 것 같으면 8,000불을 갖다 세금으로 가져갔으니 뭐 그 부자들이 고소득자들이 배겨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스웨덴의 유명한 그 국제적인 기업 있죠. 이케아라고 조립식 가구 같은 거 하는 거 있는데 그 대표가 말이에요. 세금이 너무 많아갖고 외국으로 이 사람이 망명을 해버렸어요. 스위스로. 그래갖고 2013년도에 한 40여 년 만에 다시 귀국했더니 그동안 밀린 세금 내라고 해갖고 세금으로 또 다 또 탈취해버리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함으로 인해갖고 부자들, 기업들이 참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니까 그날의 경제가 참 배견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또 국가에서는 말에 보조금으로 적자를 보는 그런 조선기업이라든지 국영기업에 또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또 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적으로 볼 때 이게 하나 이제 골병이 들게 된 거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감당을 못하니까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가게 됐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잘못된 또 그 정책이 뭐였냐면, 여기도 보니까 기업이 수익률의 30%를 갖다가 노조의 기금으로 지불하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었었는데, 이걸 갖다 나중에 이제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이윤의 30%를 갖다가 노조에다가 내린다니까 말이에요. 배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법을 갖다가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이제 복귀를 한 것이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그런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란 이 나라가 견고한 그런 경제를 갖다 다시 이제 구축하게 되고, 또 복지 정책도 균형 있게 함으로 인해 갖고 이런 경제적인 혼란과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선진국형의 그 포퓰리즘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스웨덴이나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까지 북구가 오늘날 가장 모범적인 민주국가요,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스웨덴의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만, 스웨덴은 그 실패로부터 잘 배워서 이제 다시 정상 궤도로 가는데, 그래도 이런 나라들은 크게 실패를 해도 아주 망가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인구가 한 500에서 800만밖에 안 되고, 굉장히 인구가 작다 보니까 동질성이 강해요. 그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너무 한 사람이 너무 튀게 잘 산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같이 잘 살자는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사람들이 또 그 교육률이 아주 높다고 하더라고요. 물론이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거의 90몇 프로에 이를 정도로, 98% 이를 정도로 교육률이 높고, 국민들의 이 시민의식이, 민주화된 의식이 또 아주 건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나라들이 무슨 자원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이 많아. 이케아도 있었지만, 뭐 스웨덴의 에릭슨, 볼보, 또 덴마크 이쪽이 뭐죠? 핀란드 같으면 노키아라고 뭐 유명한 기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탈바꿈을 했지만, 하여간 그렇게 세계적으로 막 그 조그만 나라인데 엄청난 기업들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유럽의 다른 지역을 좀 보죠. 영국도 지금은 좀 괜찮아졌지만 60년대에 소위 그 영국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노조가 아주 극성맞았죠. 노조가 해가지고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이상적인 것이죠. 너무나 많이 복지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까 영국이 그야말로 늙고 병든 노인으로 거의 전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70년대에 들어와서 대처가 강한 영국을 내세우면서 철회재상, 기업을 유지해서 이제 소위 신자유주의를 하면서, 물론 신자유주의도 약간 폐해는 있지만 영국의 경쟁력을 다시 회복을 했고,
지금 유럽에 아직도 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가 스페인, 이태리. 예, 그렇죠.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가 이 말썽꾸러기들이에요. 유럽의 유로피언 유니언, 유럽 연합이 있지만 이 나라들이 말썽을 피우고 재정이 안 좋으니까 전부 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이 튼튼한 나라들이 전부 돈을 유럽은행들이 이 돈을 이쪽에다 퍼버려야 되는 유럽의 중앙은행에서 네. 어마어마한 돈을 꼬갔더라고요. 돈을 꼬갔지만 또 대가가 붙어요. 긴축 정책 하라고 네, 하고 욕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자관 그리스는 말이죠. 파판두르 총리라고 이 사람부터 이제 이 소위 포퓰리즘 정책을 해가지고 전부 연금으로 해결됐어요. 뭐 실업연금 무슨 연금 앉아서 다 먹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정권이 여기 부응을 했는데 결국 이제 정권이 그 잘못된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통해서 근데 국민들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거더라고요. 그게. 아들 파판두르의 아들도 파판두르죠. 성이 같으니까 똑같은 정책을 했어요. 그건 뭐냐?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권이 탄생하는 건데 지금 차베스 정권의 이은 정권이 마두로 정권이잖아요. 왜 재집권을 했겠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야.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정권이 좋다. 이것이 현대 정치의 문제입니다. 원래 인류는 원시대부터 사냥하고 고기 잡고 뛰어다니면서 서바이벌을 한 것이 인류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인류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 의존해서 편안하게 먹고 살겠다고 하면 국가는 곧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그렇죠. 복지국가는 없는 것이고 영원한 보장된 그런 부는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3대 부자 없고 3대 거지 없다고 하는데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무절제하고 낭비하면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덕목이 말이죠. 뭐 고대부터 현대까지 딱 두 가지예요. 근면하고 경쟁하는 거, 그죠? 열심히 일하고 또 경쟁 체제가 하면서 남보다 더 앞서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라는 이 기업가 정신이 국가를 갖다가 선진국으로 만들고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지 앉아서 국민 세금 다른 사람이 낸 세금으로 얻어서 먹겠다. 이러면 국가가 망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그 정도 보시죠. 네. 베네수엘라와 스웨덴 두 나라의 그 복지 정책, 사회주의 정책에서 드러난 그런 모순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